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막대한 배당금을 챙겨간 대장동 사업, 이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은 지금 한 3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핵심 인물이 이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 그리고 추진, 그리고 배당, 이런 업무를 맡았다고 하는데, 자, 이 인물들이 누구인가? 바로, 머니투데이 기자 출신인 김만배 씨, 그리고 미국으로 지금 출국해버린 변호사 남욱 씨, 그리고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했던 유동규 씨, 이렇게 세 사람을 불리고,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유동규 씨와 그리고 이재명 지사, 그리고 김만배 씨, 이 세 사람을 불러서 악마적 기획의 중심에 있다는 의혹을 받는 3인방, 악마적 기획의 3인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 김만배, 남욱, 유동규 씨의 역할, 그리고 그들이 했던 역할 가운데 의혹이 남는 부분이 뭔가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위는 지금 언론인 출신 가운데 김만배 씨가 핵심인데, 이 김만배 씨는 지금 머니투데이 경제지입니다. 머니투데이 법조를 한 30년간 출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검찰청, 법원, 여기를 담당하는데, 여기에 오랫동안 출입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던 뭐 권순일, 박영수, 그리고 김수남, 뭐 기라성 같은 검찰 또는 판사 출신 인물들을 잘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김만배 씨가 최대 수혜자라고 꼽히고 있는데, 김 씨가 지금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화춘대유는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여기 특수 목적법인의 지분을 1%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성남의 뜰 지분을 1%에 불과하지만 577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의 가족과 그 지인들도 화천대유 관계사인 화천동인 2호, 3호 소유주로 각각 100억 원 이상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또 이 만배 씨는 본인도 이 동인에서 천화동에서 1억 4천만 원 정도를 넣어서 1208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천문학적인 배당금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천화동인인데, 이 이제 설계했던 핵심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화천대유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비롯해서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유명 법조인을 고문과 자문으로 둔 것도 이 김만배의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거기다가 최근에 또 저기 되는 것은 김순남 전 검찰총장까지, 그리고 최순실 씨의 변호인까지.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의 변호인은 지금 한 30여 명의 법조인이 여기에 고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30인.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게 한 대여섯 명 되니까 앞으로 한 30명, 20명 이상 더 많은 인물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인물들을 섭외 또는 영입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김 씨 측근은 2012년, 2014년 대장동 개발을 진행하려고 했던 민간 사업자들에게 김만배 씨가 80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고 전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 사업을 민관 합동 공영 개발로 전환하자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를 설립해서 다시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큰 이익을 봤습니다. 우선 여기 천화동인만 하더라도 본인이 천화동인 1호에 가입돼 있고, 그리고 그 본인의 부인으로 알려진 김 씨 동거인이 872만 원을 넣어서 101억 원을 배당을 받았고, 또 김만배의 누나도 872만 원을 넣어서 또 10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누나는 지금 목동에 단독주택 2채를 천화동인 법인과 또 개인 명의로 이렇게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본인의 그 경제지 머니투데이의 후배 기자도 여기 1,047만 원을 투자하게 해서 121억 원 돈벼락을 맞았다. 그러니까 주로 천화동인의 실소유주를 보면 대부분 김만배 씨의 특수 관계인들이고, 거기에 이 박영수 특검과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 2명이 거기에 있다. 그게 남욱과 조현성 변호사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김만배 씨가 짜놓은 인물들이 거기 들어갔다 볼 수 있습니다. 자, 투자와 법조계 인사들을 끌어들인 경위에 대해서는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수사를 해야 될 것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00억 배당금을 받은 남욱 변호사가 이번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남 변호사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천화동인에 이 4호로 가입해서 8,721만 원을 출자해서 1,007억 원을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남 변호사는 부인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지금 이 미국으로 갔다, 샌디에고로 갔다 하는 말이 들립니다. 그리고 부인이 다니던 회사도 지난 16일 날 사표를 내고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잠적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있고 지금 연락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핸드폰도 전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핵심 인물들이 가버리고 사라지고 나면 이게 이제 증거 인멸하는 것 아닌가. 이게 지금 일사불란하게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남 변호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비단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 아니고 대장동 사업은 이게 원래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영개발로 추진하려다가 2010년 민영개발로 전환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권을 상대로 불법 로비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LH가 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 이 화천대유에서 자문을 맡았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입니다. 당시에 남욱 변호사의 변호인이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조현성 변호사입니다. 이 조현성 변호사도 천화동인 6호로서 2,400만 원 정도를 출자하고 난 뒤에 282억 원을 배당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뭐 변호한 사람들, 기소한 사람들 다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게 이 천하대유 사건이다. 자, 화천대유. 예, 화천대유. 이 이름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게 뭐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게 익숙지 않은 이름에다가 이게 무슨 주역에 나오는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중국 이름 같기도 하고 그런데 보니까 주역에 이제 64개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뭐 천하를 마음대로 다스린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재물을 많이 늘린다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 사람들이 만든 명칭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에서는 이게 대선 선거 자금을 마련하려고 한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의혹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남욱 변호사와 이 같은 대학의 후배인 정모 변호사도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으로 대장동 개발에 관여한 사실을 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이건 좀 더 알아봐야 되고 어쨌든 남 변호사가 지금 남욱 변호사가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연결고리를 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 변호사는 지주에게만 일정 역할을 했다. 땅 수용할 때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인물이 유동규입니다. 유동규. 자, 유동규는 이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이 본부장인데 이 개발 사업의 핵심 키맨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유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오기 전에 오고 난 뒤에 기획본부장으로 된 직후 2010년 11월 29일 자, 시의회 속기록을 보면 이 지사가 그 당시에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출석했는데 당시에 이재명 지사를 응원전을 나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응원전. 자, 준공무원인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이 왜 시장의 법정 출석에 응원전에 나갔느냐 이런 것부터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유 씨는 이재명 지사의 오랜 척건이자 짓궂은 일을 맞아보는 행동대장이라고 야권에서는 그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언제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인연을 맺었나? 그러니까 2009년 이 지사가 공동대표로 있던 성남정책연구원이 성남 분당에서 연 리모델링 정책 세미나에 이때 5개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 추진회 회장 자격으로 유 씨가 참여했고 이재명과 만났다. 그리고
뒤에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출마하자 아주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그를 도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에 성남시장이 되자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파격적으로 임명이 됐는데 그 당시에 시의원들은 공무원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 소지자야만 되는 이 자리에 임원 자격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을 했고 이 유동규 씨도 본인도 자격 기준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도 자격이 좀 미달됐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 2월 달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입찰 공고를 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초대 사장이 퇴임하면서 사장 자리가 공석이 되자 그 자리에 직무 대리를 맡던 게 유동규 씨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사천리로 쫙 진행됐다. 한 달 뒤에 지금 민간 사업자가 이루어졌는데 3월 26일에 이루어졌거든. 그 접수가 그 다음 날 3대 1의 경쟁을 뚫고 화천대유가 자산관리사로 지금 선정이 됐던 것입니다. 자, 성남시의 이기인 성남시 의원은 유 씨가 대장동 개발 당시 배당 이익이 민간에 과다하게 몰리면 이게 안 된다 하는 일부 직원의 보고가 있었지만 묵살하고 사업을 강행했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수천억 원대 배당을 했는데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가 그 논란과 관련해서 이 사업 구조를 설계한 핵심 인물이 지금 유동규 씨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이 핵심 인물들이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남욱 변호사 또 김만배 씨 이 세 사람이 주로 이 업무를 했고 그 뒤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지 않을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집중 행적을 파고 관계를 추궁하고 그래서 여기야 왜 이 특정 민간인들에게 이렇게 많은 배당이 가게 됐고 그렇게 설계됐는가를 파헤치 보면 이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이 나오지 않을까. 빨리 이들에 대한 수사. 이미 남욱 변호사는 미국으로 가버렸으니까 나머지 사람이라도 증거를 보존하고 수사를 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리와 아이들의 닥터리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조지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지아에서 아시는 것처럼 풀턴 카운티의 부지자 투표에 대한 소송에서 히어링이 있었죠. 청문회라고 얘기하지만 국회 청문회가 아니고요. 법원에서 히어링을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죠. 자, 그 청문회에서 이 주 검사와 판사 사이에 논쟁이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제가 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 보내드렸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일들이 조지아에서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 그 내용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지아로 가면요. 브레이킹이 떴습니다. 마리코파 카운티 슈퍼바이저인 스티브 처크리가 사임을 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자,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일까요? 이 사람은 왜 사임을 하는 것일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이 스티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마리코파 카운티의 슈퍼바이저의 보드 오브 슈퍼바이저 체어맨이 있습니다. 바로 잭 셀러라는 분인데 이 잭 셀러즈라는 분이 중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도 완강하게 2020년 대선에 대한 재감사 이거를 반대하고 그걸 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싸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감독위원회 마리코파 카운티의 감독위원회 의장인 잭 셀러즈가 그렇게 많은 방해를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사임한다고 말씀드렸던 스티브는 바로 이 마리코파 카운티의 슈퍼바이저 보드의 멤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된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슈퍼바이저 스티브 처크리라는 분이 2020년 대선에 어떠한 그 리크드 레코드 유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I think it was done through dead people voting.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투표한 것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어떤 투표 하베스팅이라고 하죠. 수표를 막 걷어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막 걷어서 자기가 원하는 후보들 다 찍게 만들어서 투표를 한 사람이 왕창 걷어다가 백에 담아서 쏟아붓는 그런 형식.
그걸 갖다가 ballot harvesting, 건 법적으로 금지가 된 것이죠. 본인이 직접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딜리버리를 해주는 거, 이거는 불법인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불법 선거였다 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유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압박을 받았겠죠. 특별히 이 슈퍼바이저의 체어맨으로 있는 의장은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 재감사를 계속해서 방해해왔던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일컬어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엄청난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 이유에서인지 이제는 사임하게 되었다. 11월 달까지 임기를 다 채운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사임하게 되는 것인데 아마 그렇게 사임하게 되었다라고 기사가 떴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이죠. 사실은요. 어제 게이트웨이 펀디가의 그 인터뷰에서 바로 이 스티브 처크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마리코파 카우니가 주도했던 선거 후 감사는 정말 제가 이거 영어를 읽으면 욕이 되기 때문에 읽지 못하겠고요. 정말 개판이었다, 엉망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아주 개판 엉망으로 감사를 했다는 거죠. 청문회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네가 감사를 미리 했었고 그 감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고, 판사는 그것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지, 어떤 감사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21일 후에 갖고 와라, 뭐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카우니가 주도했던 그 감사, 마리코파 카우니의 재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카우니가 주도했던 그 감사는 정말 형편없는 그런 감사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사임하면서 사임하게 될 것이고, 사임하면서 계속해서 어떠한 양심선언, 내부 고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떤 또 폭로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보로 GA죠. 이번에 소송을 제기했던 이 보로 GA는 바로 그 증언은 거짓 증언인 것을 자기네가 증명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이유도 바로 그들이 했던 감사죠. 선관위가 주관했던 그 감사가 얼마나 형편없었던 것인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양심 고백을 하는 내부 고발자까지 생겨나고 있는 마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기대되는 사건이 있죠. 바로 돌아오는 24일 금요일 오후 1시에 아리조나주 이 마리코파 카우니의 재감사 결과가 또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에게 그 결과 보고서의 내용이 드디어 알려지게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날도 아주 많이 기대가 됩니다. 조지아와 아리조나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한테 마지막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잡혀서 필요하시면 그냥 9월 27일 날 우리 교회에서 모임합니다. 말씀을 한번 전국파들 모이세요. 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하십시오. 나누되. 왜냐하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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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마디 하실 수 있으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난 한나가 분일 그다음 나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내가 사실 감방에 간 세 번째 감방 간 이유는 황교안 때문에 갔어요. 네. 이렇게 말했어요. 자유우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사이로 총선에서 이깁시다.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내가 감방을 갔단 말이야. 네. 뭐 무죄로 내가 나왔지만은, 그러면 최소한 이인재도 나한테 면회오고, 이인재 면회왔거든. 네. 그 다음에 심지어 김진태도 나한테 면회오고, 그 변호사를 자격했으니까 혹시나 황교안 담을 올래나 하고 내가 눈 빠지도록 기다렸는데, 에라, 정말 인간적으로 필요나요. 그런 인간적 기본적 의리가 없는 사람이 뭘 대통령을 하겠다고 떠드냐 말이야. 그리고 지금 요즘 들리는 말에 황교안이가 개인적으로
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뭐냐. 정가운 목사는 거짓말쟁이라. 정가운 목사는 거짓말쟁이라. 정가운 목사는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야. 진짜요? 황교안 장로님, 한번 와. 내가 거짓말 한 거면 대봐봐. 뭘 거짓말 했는지. 한번 와. 내가 거짓말 한 거면 대봐봐. 뭘 거짓말 했는지. 한번 와. 내가 거짓말 한 거면 대봐봐. 뭘 거짓말 했는지. 그따위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사람. 지나간 얘기니까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강화문 운동 한참 할 때에, 사나이교회 오정현 목사님도 장경동 목사한테 전화를 해서, 정강훈 목사 저 혼자 외롭게 그 강화문에서 저렇게 싸우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후원금이라도 만들어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다가 내가 조금 그 말을 빨리 하는 바람에 이 막 그 오정현 목사님도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나 때문에 내가 그걸 공개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나 돈도 안 주고 있는데 오정현 목사님 그때 저 마련한 거 돈 빨리 가져와요. 일로 나한테. 지금 또 얘기하셔가지고 또 못 받으시니까. 북한만 갖다 주지 말고. 근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이 정부에 대해서 맞짱을 못 떠요. 왜냐하면 하도 이 잡힌 게 많아서 특별한 재정적인 거 이런 것들이 많아서 나처럼 노골적으로 싸움을 못 하는데 속으로는 다 저를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교회 제2의 굴욕이라고 보고 나 같은 사람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판에 미꾸라지 소강석, 삭구라 소강석의 존재는 실로 참담합니다. 소강석 목사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 62년생이라고 합니다. 62년생 나이에 걸맞지 않게 머리는 많이 벗어졌는데 그렇게 지적 도덕적 위험을 보여주는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분을 소강석 목사를 방송의 도마 위에 올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소강석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입니다. 참으로 기기미묘한 사람이다. 그야말로 연구 대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소강석 목사는 입으로는 반이슬람, 반동성애를 주장합니다. 멀쩡해 보입니다. 반이슬람, 반동성애까지 얘기하면 우리 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도 보수 우파라는 말을 척척척 합니다. 나도 보수 우파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실제로 6.25 때 참전했던 미군을 모셔서 환영하는 행사를 무려 14년째 벌이고 있습니다. 그걸로 국민훈장 동백장인가 하는 국가에서 주는 훈장까지 이미 챙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소강석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표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붙어먹는 짓을 가장 열렬히 화끈하게 해오고 있는데 대체 왜 이러느냐고 사람들이 지금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기독교 신자가 아니기라서 소강석 목사 존재를 몰랐습니다. 하도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둘러싸고 와그락을 되길래 요즘 제가 공부를 새롭게 하고서 이 사람의 실체를 보고 있는데 그야말로 경악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소강석 목사가 이렇게 빠져나간답니다. 그건 나라 사랑 방법이 당신하고 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슬그머니 도망간다고 합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얼굴이 두꺼워도 그렇게 떠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소 목사는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입바른 지적까지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넘도록 졸도할 만한 수준의 부역질을 해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당에 있는 새 에덴 교회 신자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 나를 탓하지 마시고 이 방송에서 나오는 얘기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모시고 있는 담임 목사 소강석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여러분이 정말 귀에 흘리면 안 됩니다. 자, 저는 소강석 목사가 해왔던 지난 4년간 저지른 졸도할 만한 수준의 부역질 중에서 딱 3가지를 꼽겠습니다. 우선 그 천하의 모사꾼
박지원이 국정원장을 존경한다고 공개적으로 떠드는 사람이 바로 소강석입니다. 자, 신문을 보시겠습니다. 하도 이 사람이 떠드는 얘기가 기가 막혀서 교계신문에 이렇게 납니다. 소강석 목사 박지원 국정원장을 존경한다라고 얘기했다.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도 참 망측하게 짝이 없습니다. 첫 번째, 위대한 충신 중에 충신이 박지원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미동맹을 강조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망측해도 이렇게 망측할 수가 없었는데 김대중이라고 하는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충신 중에 충신을 박지원이라고 꼽는 대목에 대해서는 그냥 졸도할 만한, 저는 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소강석 목사의 설교 스타일, 떠들어대는 스타일이 어떤가를 동영상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30초가 채 안 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님께서 교회를 오셨습니다. 제가 왜 저를 존경하고 사랑하느냐, 주군을 위해서 이번에도 막 청문회 할 때 버럭 화를 내실 때는 DJ 대통령이 거론이 되니까 DJ 대통령을 위해서 온갖 충성과 온갖 성심을 다해서 모셨고 그분을 위해서 수감생활까지. 야, 여러분 직접 들으셨을 것입니다. 뒤에는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박지원이를 인간적으로 존경합니다. 이따오 소리도 합니다. 정말 정신줄 놓고 사는 사람이 바로 소강석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는 자에게 아부를 한다고 해도 면전에서 신도들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떠드는 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재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대형교회에 대표성이 있다는 사람이 하는 목회 현장이라는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소강석 목사의 아부. 베이징도 3번 침수되고 뭐 저기 상해도 3번 침수가 되고 공장들이 다 물에 잠기고 떠내려가고. 그것만 있나요? 그것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무슨 장작에 난징발 무슨 또 병이 퍼진대. 그러니까 대도시를 다 봉쇄했습니다. 베이징, 대련, 우한 등 15개성 28개의 대도시를 다 봉쇄를 해버렸어요. 비행기길, 하늘길, 기찻길 싹 다 막았다. 이제 중국이 사망 선고 들어간 거예요. 보니까 영상 보니까 한국 언론에는 안 나오는데 그 보니까 아파트를, 베이징도 그렇고 아파트를 갖다가 그냥 아파트가 한 동이 있으면 거기를 다 철조망을 쳐가지고 못 나오게 하고 아파트 출입구를 갖다가 대못으로 박아버린 거예요. X자로 이렇게 나무 박아가지고 집집마다 못 나오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 죽으란 이야기지. 데모 일어날까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국 내부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중국 전역에서 비가 와가지고 침수가 되는데 이게 배수로를 가짜로 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수로 철망을 열면은 밑에 그 배수 그 빗물이 흘러가는 관이 나와야 되는데 땅이 나온다는 거예요. 땅이. 그리고 공업 기반이 붕괴가 되고 공장이 다 한 번씩 다 침수가 되고 그 대량 실업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대량 실업자. 그리고 중국 전역에서 싱크홀이 발생한대요. 이게 물 때문에 집안이 약해지니까 도로가 푹푹 꺼지고 차가 푹 빠지고 건물이 붕괴되고 그런 계속 일어나고 있고 무슨 회오리가 쳐가지고 막 아파트 그 외벽이 날아가고 재난이 끊이질 않고 있고 전국에서 그 중국 전역에서 돼지 등 가축이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농사 폭망하고 그 중국 전역에서 식량이 부족하고 이렇게 되면요 올 겨울에 대량 아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굶어 죽는 거. 달러가 있으면 되는데 달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미국이 제재를 해가지고 기업들 다 망해가 자빠지고 있는데 달러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 사옵니까? 그리고 지금 올해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들어가지고 밀농사가 좀 잘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뭐 밀값도 올라가고 뭐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 중국은 원자재 살려고 하면은 밀 살려고 하면 돈을 2배, 3배 내야 되고 그러되면요 달러가 급속하게 빠져나가고 경제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전역에서 석탄이 부족하고요. 석탄.
지금 호주하고 싸운다고 호주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호주 석탄을 안 사와요. 그리고 기존에 쌓아놓은 거는 비 와가지고 다 쓸려 내려가고 그러면은 발전소가 안 돌아가면 전기 부족하겠죠. 공장이 안 돌아가겠죠. 병원이 안 돌아가겠죠. 석탄이 없으면 제철소가 안 들어가겠죠. 제철소가 안 들어가면 철판을 못 만들겠죠. 철판을 못 만들면 자동차 공업, 조선공업 그냥 초토되는 거 아닙니까? 예. 또 미국 제재로 최신 반도체 및 첨단 소프트웨어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그 중국 기업들 최첨단 제품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그래 되면 이 방산업체들 다 망하는 거죠. 군사력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 코로나 백신 안 맞고 지난 1년 동안 국민 1,500명밖에 안 죽었다. 그러면 선택의 문제지. 이걸 왜 며느리 네가 나한테 안 맞는다고 무식하니 뭐 비과학적인 이런 소리를 하느냐.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전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거를 수십만 명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저도 수없이 제가 디스커션을 하고 나옵니다. 우리 의사회에 굉장히 똑똑한 의사들하고 디스커션을 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느냐 다 검증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고, 그죠? 자, 변이 바이러스가 수시로 생기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영국 바이러스다, 남아공 바이러스다, 무슨 브라질 바이러스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또 다른 변이가 생기면 예방주사 또 맞아야 돼요. 근데 지금 국민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한 번만 맞아주세요. 사기꾼들이 그러잖아요.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런 거 내년에 또 한 번만 해주세요. 또 한 번만 그러다가 사람이 1년에 1,500명인데 매년 할아버지가 80세 넘어가지고 맞다 보면 이걸로 돌아가실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코로나 주사를 맞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맞으라는 것도 아니고 선택은 국민들이 하는 거다. 북한 공산당처럼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은 노동도 강제로 시키고 이런 방역에 있어서 이 이념, 사상, 이 전체주의, 공산주의식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 선택권 존중받아야 된다. 내가 종합적으로 들어봤는데 이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봐서는 만약에 그때 당시에 5.16 혁명이 안 났으면 이게 벌써 적화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이 대한민국 없어졌어요. 그럼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입법, 사법, 행정 다 여기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싸워주는 야당도 없고. 자, 이럴 때야말로 진짜 박정희 장군 같은 분이 또 한 번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겠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그래도 근 40-50년간 자유의 맛을 보았던 이 우파들이 이 국민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이 핵심될 때가 와가는데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태로 볼 때 이 정말로 진보다 이게 오히려 퇴보고 그다음에 국민이 진보라고 자처하는 놈들이 퇴보야. 오히려 퇴보죠. 퇴행하고 있어요. 이것이 국민이 중심이 돼가지고 저는 누군가가 나와서 이 나라의 스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 이제 제2의 박정희 장군이 나온다. 누군가 나옵니다. 지금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왜냐하면 쟤들 부정선거로 또 선거해 먹으면요, 쟤들 또 먹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야 돼 지금. 이미 이때까지 부정선거 재판도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럼 다음 대통령 선거에 부정선거 해 먹어서 여기서 인기 있는 사람 내보내면 뭐해? 그러면 부정해 먹으면 그만인데. 그러면요 이제 끝나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잘 지적하신 거예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제2의 박정희 장군이. 전자개표하죠, 사전투표하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뺏기고 있죠. 뭘로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이 열망하는 거는 이제 최재형. 그게 준비하시는 게 여호와 하나님. 아멘. 네. 그게 그 유명한 대한해협 작전이에요. 그렇습니다. 두 분 그때 전사. 부상 두 분 전사. 네, 근데 그분들을 57년 만에 세상에 찾아서 또 훈장을 해드렸다 그래요. 저 집사님, 하나님은 언제부터 믿으셨어요? 계기는 우리
마누라하고 네. 연애할 때 계기가 됐어요. 네. 믿는 분을 만났어요? 예? 그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데 교회 다닐 때다.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데이트하다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시던가요?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저 진해 네. 그 벚꽃밭 있잖아요. 4월 달인데 예. 나 출동 갔다 와서 말이지. 벚꽃 축제. 그래서 이제 우리 색시들 사람 네. 그러고서 이제 그 고향 사람이야. 네. 그래서 이제 한참 아이고 사랑을 속삭이는 것이 소리. 네. 그랬는데 말이지.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저 군인들한테 그런 시간은 일요일 날이거든. 네네네. 그래서 그 꽃밭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지. 그 왼편에 그 언덕이 있는데 거기서 종소리가 나더라고. 네네. 그러더니 말이야 이 잭시가 말이야 하는 얘기가 말이야 탁 일어서 그래서 말이야 아이고 어디 가냐고 말이야. 아이고 다음 주일에 만나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말이야. 그 옆에 그 교회야. 언덕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종소리가 나는 거라. 네. 그러니까 저녁 예배 시간인 말이지. 그래서 교회로 가버리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럼 그 갔냐 이거다. 그래 생각 웃으면서 다음 주일만 나 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봐. 이거 봐. 예수가 좋아 내가 좋아 둘 중에 택이라라. 그런 무지막대한 놈이었었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예,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또 마누라가 하는데 결혼식 하는데 네. 목사님 모시고서 말이지 교회에서 하재. 네. 그 뭐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좀 대로 따라가야지 뭐 어떡합니까? 그렇게 돼. 그게 그 목사님이 네. 대구에 계시는 저 인광kim 목사님인데 떠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돼서 네. 그래서 예배는 그때부터 끌려다닌 겁니다. 근데 그러면 믿음은 믿음은 예배는 언제? 저 교회는 끌려다닐 수 있는데 네. 그래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잖아요. 의심이 이제 신학이라는 거 의심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 네네. 그래서 시작해서 그다음부터는 이게 이렇구나 하고서 그다음에는 공부하기 시작했지. 그 김준기 목사라고 전세대 그 조수가 있어. 네. 그분 말이야 그 신학 강좌하는데 말이야 계속 따라다니고. 여기서 기사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증거가 조 바이든이 우리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진정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원하고 있는 모든 미국 국민들은 향후 선거에서 분명 이 불법이 다시 생기지 않을 수 있을 만한 해결책과 투명성을 요구해야만 한다. 또한 이 증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법무팀이 조지아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던 모든 발언과 법적 논쟁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다른 많은 주들과 마찬가지로 조지아주는 코로나를 핑계로 주민들에게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대거 발송했다. 또한 조지아주는 사기를 방지하고 투표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입법 명령들을 무시했었다. 조지아주에서는 바이든의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와 또 재검표를 진행했었지만 이 과정에서 거의 3만 5천 표에 해당하는 잠재적 불법 투표에 대한 가능성은 완전히 무시되었었다. 네, 이렇게 아리조나, 펜실베니아, 조지아 등 미국의 각지에서 2020년 대선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며 선거 투명성과 또 정직성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최근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엑시오스 기사에 따르면 2022년 중간선거에 이르기 전 카말라 해리스와 민주당은 약 2,500만 달러를 들여서 그들의 유권자 접근성 계획을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던 광복회 의장 김원의 2003년도에 북한을 갔다 왔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입니다. 북한을 갔다 오더니 첫마디 기자들 만나 뭐라고 하냐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되겠다. 왜? 연정, 고려 연방제, 그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되겠다. 이런 망나니 같은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승만 박사가 친일파라든지 안희택 선대의 친일파라든지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부정하는 또는 뭐 아까 우리 어떤 분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군은 해방군이란 이런 막말을 하는 그래고도 청와대나 집권당에서 말 한마디 없이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욱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 이재명 집권당 후보입니다. 중국으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중국의 AI가 가치 있는 정보를 다시 분류한 다음에 중국 공산당에 보내면 중국 공산당에서 다 보고 이거 영국 장관이잖아. 이거 불륜이네 이거. 그걸 보내면은 그거를 다 어떻게 했겠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영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게 보냈겠죠. 야, 이런 거 우리가 잡았으니까 영국에 있는 중국 대사한테 이거 가지고 와서 그 영국의 장관 협박해서 중국말 안 들어오면 너 끝장난다고 협박해. 그리고 이거 받아내.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영국 장관이 딱 보고, 야, 나는 대영 제국의 장관이야. 중국 공산당, 니들이 나를 협박해? 나 장관 그만두면 그만이야. 그러나 중국 공산당, 니놈들의 협박에 내가 넘어갈 것 같아? 난 당당하게 물러날 거야. 그러나 니놈들의 그 못된 짓은 다 전 세계에 까발킬 거야. 까발켜버렸어요, 실제로. 그래서 영국 장관실에서 이 내용을 다 그냥 까발켰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충 알았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하이크 비전이 못된 짓 한다는 거 다 알게 됐죠. 여러분, 제품 살 때 반드시 중국제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시고 사시고요. 저도 이거 모르고 산 겁니다. 저도 이거 몇 년 됐는데 산 지가 뭐 4대를 샀는데 지금 2대만 지금 연결했는데 인터넷은 끊어놨어요. 그냥 단순히 녹화만 되게 만들어놔서 다음에 제가 필요할 때만 보고 있지 이걸 인터넷에 연결 안 했어요. 이건 인터넷에 연결하는 순간 얘가 간첩이에요. 얘가 모든 데이터를 중국으로 다 송출하니까. 자,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영국을 협박해서 큰 걸 얻어먹으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쪽박 차는 거죠. 아마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 하이크 비전이라는 중국제 CCTV 카메라를 사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중국제 이 간첩 제품, 노트북이든 컴퓨터든 이 중국제 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이런 CCTV 카메라 같은 중국제 절대로 사시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게 부인이 일레인 차오라고 중국계 여자입니다. 원래 대만 출신처럼 알려졌지만 사실은 차오의 아버지인 제임스 차오가 중국 장점인과 교통대학의 동기동창으로 말이 대만 출신이지 혈육의 뿌리와 사업적 기반, 인맥은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선박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를 만든 돈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일레인 차오는 중국 관련 로비를 하면서 떼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맥코널의 7선 상원 의원으로서의 경력의 이면에 일레인 차오, 그의 부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 당선될 때 70만 표 내지 100만 표로 당선됐다고 하니까 켄터키주라는 작은 주에서 그만큼 별로 인물이 많지 않다 보니까 뽑혔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어느 정도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맥코널의 뒷배, 일레인 차오의 중국 정치 자금이 그 배경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라는 게 리더가 되려면 그만큼 돈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지 잘생기지도 못했고 서양 사람들의 기준에서도 뭔가 불만이 가득하고 뚱한 얼굴 표정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얼굴이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한다는 말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왠지 그를 알고 나서 다시 그의 얼굴을 보면 언제나 언짢은 것처럼 웃지도 않고 무뚝뚝하고 뚱한 표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쩐지 그는 평생 음험한 음모를 꾸미면서 살았을 그런 얼굴 인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워싱턴 정가에서 그토록 오래 살아남기까지 처가 집안의 자금력의 뒷받침과 딥스테이트와의 오랜 정치적, 경제적 거래가 있었을 것임을 짐작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힘을 갖고 있을 때는 나름 트럼프에게 협조적으로 대했던 것도 어찌 보면 그의 동물적인 정치적 감각의 산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11월 3일, 그날은 대선도 있었지만 총 35명의 상원 의원을 뽑는 선거도 있었는데 미치 맥코넬은 7번째 상원 의원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치 맥코넬은 정치 생명이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켄터키주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크게 밀리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미치 맥코넬의 정치 생명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맥코넬은 트럼프의 인기를 이용하고자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애원하다시피
선거 지원을 부탁했고 트럼프는 자신의 바쁜 선거 유세 와중에서도 맥코넬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트럼프의 지원 덕분에 육선을 끝으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을 뻔했던 미치 맥코넬이 살아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 부부가 한 짓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던 미치 맥코넬의 태도가 돌변하는 데는 채 한 달도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부인이 중국계라서 그런지 맥코넬도 중국 사람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서양 신사라면 절대 그럴 수 없는 신사답지 못한 중국인이나 할 법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첫째, 작년 12월 20일 선거 X에 대한 공화당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분위기에서 미치 맥코넬은 바이든에게 당선을 축하한다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맥코넬이 가진 정치적 비중 때문에 이 전화 사건은 트럼프와 트럼프의 지지자들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원 원내 총무라는 위치. 그나마 우리 신상님은 부자들 돈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는 그런 포퓰리즘 짓을 안 했는데, 그나마 우리 노짱은 한미 FTA하고 이라크에 파병이라도 했는데, 이번 정부는 진짜 혼모노 같아.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완벽하게 백해무익한 정부. 국민들 삶 다 박살내놓고 윤서인이만 팔자 좋게 만들어주는 정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고마워할 게 하나도 없는 정부. 여태까지 나라 만들고 일으켜놓은 세력들의 공 위에 앉아서 그거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나라 말아먹는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 마음을 다스려야지. 오늘의 결론. 한반도는 수천 년간 가난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 전임들 말대로라면 이승만이 착살내고 박정희가 탄압하고 전두환이 학살한 나라가 도대체 지금 왜 이렇게 잘 사는지 생각해보자.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판, 그거 누가 개고생해가면서 만들었는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지금 그 판을 부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지,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한번 잘 생각해보자. 다 작살나고 어영부영 북한이랑 합쳐지기 전에 바로 지금 한번 생각해보자. 이제는 너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왔어. 저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 네 입에 있던 베이컨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이제 다들 관심 갖자. 그리고 어떻게든 다 무너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자. 다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무방한 날이 올 때까지 지금은 관심 좀 갖자. 이제 내가 우익인 이유를 알겠지. 나는 머리에 뿔이 나 있지도 않아. 나는 그렇게 악마가 아니야. 그냥 고마운 사람들이야. 알았어요. 중간에 감염병이라서 감염병 무슨 감염병인데? 그러니까 뭐 저거 뭐 감염병 뭐 그럼 니네는 왜 거기 있어? 그런 새끼 떨어져 이 자식들아. 감염병이나 빨리. 그러니까 백신 맞 나도 맞았어 자식아. 너 안 맞았냐 이 자식들아.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아유. 지금 오늘은 여경도 나와서 여자 차를 까놓고 데모 방지한다고 얘기를 하지. 차라리 데모 때문에 우리 지금 통감당하지. 개새끼건. 그 말이 안 듣지도 아니까. 뭐 감염병 예방 기관제 있어요. 그 지들이 몰려 있어. 많이 전설을 해야지. 어디서 들었는지 예배 드리러 가는 거는 왜 물어? 그러니까. 인도로 가는데 내 맘대로 가는데 왜 못 가게? 저 죽인 새끼는 오늘. 자, 오늘 이 경찰, 그리고 전 경비과장은 이곳을 계속 유심히 보고 있는데, 분들, 선교 신학의 핵심적인 방향을 설정해주신 교수님, 한 분 한 분의 옥고를 보내주신 덕분에 선교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계선교연대 포럼은 얼마나 할 일이 많고, 그냥 막 해외, 국내에 있는 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죠, 방문하죠. 사람이 우리가 그 뭡니까? 지금 뭡니까? 텔레비 정기 방송에도 시청률이 어떤 거 유튜브 시청률도 보다도 안 나오는 거 많잖아요. 내가 이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유튜브를 만들고 내가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데다 올려서 올리니까 사람들이 오고 올리니까 여기서 만나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여기다 그럼 지나가다가 종로가를 오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커피도 먹고 밥도 먹다 보니까 야 우리 교회가 또 그 사람 우리 교회로 와서 방문해 보니까 자기들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네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알려지게 되고 쉽게 말하면 성도는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교회지만 외부에서는 SNS, 온라인에서는 유명한 성모이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 영원히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을 구름의 물길 따라 성교로 일어나리라 오직 거나 핍박이라도 핍박이 와도 할렐루야 박수로 함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길은 축복의 길, 이 길은 순종의 길, 나를 구원하는 길 가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